가야 건국신화 3편 첫 번째 이야기.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한 수로왕과 허왕후. 궁궐로 돌아온 수로왕은 왕후 허황옥을 중궁에 머물게 했다. 따라온 두 신하 부부와 노비에게는 중궁 근처에 빈집을 주어 왕후를 모시게 했다. 중궁에 필요한 물건들은 언제나 넉넉히 주었고 왕후가 가지고 온 보물들은 궁궐 안 창고에 두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수로왕의 넉넉한 마음 때문인지 왕과 왕후는 금술이 아주 좋았다. 수로왕이 중궁에 들면 그곳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왕후가 수로왕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상하옵니다. 무슨 꿈인데 그러시오? 꿈에 큰 곰이 보였는데 갑자기 제 품으로 달려들기에 깜짝 놀라 잠을 깼사옵니다. 무슨 나쁜 징조가 아닐런지요. 허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 생각에 그건 태몽인 것 같소. 곰처럼 우직하고 씩씩한 아들이 태어날 모양이요. 수로왕은 걱정하는 왕후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태몽 덕분인지 정말 그달부터 왕후에게 태기가 있었고 왕후도 그제야 곰 꿈이 태몽이라고 믿게 되었다. 다음 해 왕후는 곰처럼 듬직한 아들을 낳았다. 뒤에 태자가 된 거등공이 바로 꿈의 곰을 보고 낳은 아들이었다. 허왕후는 그 뒤로도 아들 9을 더 낳았고 그 가운데 둘째, 셋째 왕자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김의 허씨의 시조가 되었다. 그래서 김의 김씨와 김의 허씨는 결혼을 하지 않는 풍습이 생겨난 것이었다. 나머지 7 왕자들은 가야 산으로 들어가 칠불봉 아래서 불도를 닦았다고 한다. 7 왕자들은 수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모두 살아있는 부처로 가락국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왕후의 태명이 있을 무렵의 일이었다. 어느 날 수로왕은 신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제 제법 나라의 기틀이 갖추어졌소. 한데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바이요. 여기 계신 9 간들은 모두 각 마을의 대표이자 나라의 어른들이고 조정의 관리들 가운데 으뜸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불리는 이름은 미천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소. 나도 우두머리, 너도 우두머리, 모두 이런 식이지요. 만약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듣는다면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이요. 이번 기회에 이름도 바꾸고 나라의 관직 체계도 새로 마련해보는 것이 좋겠소. 예,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물러났다. 신하들도 이전부터 이름을 바꿀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이제 대가락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예전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나라의 기틀을 잡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9 간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거듭했으나 서로 의견이 달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때 아도간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소이다. 대왕께서 기다리실 텐데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소? 내가 들으니 이웃 계림국은 이미 관직 체계를 잘 갖추었다 하오. 바다 건너 한나라도 그렇다 하니 관직 제도는 계림국과 한나라의 것을 본받는 것이 어떻겠소? 그리고 우리 이름은 각자 마음에 들도록 고쳐 내놓으면 어떻겠소? 찬성입니다. 여도관이 먼저 동의를 하자 다른 이들도 모두 좋은 제안이라며 동의했다. 신하들은 며칠 뒤 다시 모였다. 각자 고쳐온 이름대로 아도는 아궁으로, 여도는 여해로, 피도는 피장으로, 오방은 오상으로, 류수와 류처는 류공과 류덕으로, 신처는 신도로, 오처는 오능으로 바꾸었다. 신귀는 소리는 그대로 두고 띠만 신하 신자에 귀할 귀자로 고쳤다. 관직은 계림국의 제도를 본받아 상위 관직은 각간, 아들간, 급간 3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 관직은 한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6등급으로 나누었다. 모두들 결과에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신하들은 의논한 결과를 곧바로 수로왕께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왕은 몹시 기뻐하면서 신하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새로 마련된 관직 등급에 따라 9간에게 각각 각간, 아질간 등의 등급을 주었다. 수로왕은 왕후를 맞이하고 나라의 제도를 고친 다음 왕후와 더불어 온 나라를 순행했다.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수로왕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여 헐벗은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끼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듣고 문제를 풀어주었다. 수로왕과 허왕후의 덕으로 대가락국은 엄한 법이 아니어도 잘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었다. 백성들은 잔치가 있어 모일 때면 이런 노래를 즐겨 불렀다. 하늘에게 땅이 있듯이 해에게 달이 있듯이 우임금의 왕후 도산시 하나라를 돕듯이 순임금 왕후 아황과 여영 가문을 일으키듯이 수로왕에게는 허후가 있네. 가락국 일으킬 허후가 있네. 노랫가락이 퍼지듯 대가락국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이름은 점점 이웃나라로 퍼져나갔다. 계림국, 고려국, 마한바다 건너 외도 앞다퉈 사신을 보내왔다. 대가락국은 점점 튼튼한 나라로 발전해 나갔다. 평화로운 시절은 계속되어 어느덧 서기 189년이 되었다. 그해 3월 초하루 허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그때 왕후의 나이 157세였다. 존경하던 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땅이 무너진 듯 몹시 슬퍼했다. 왕후는 구지봉 동북쪽 둔덕에 묻혔다. 왕후의 장례를 치른 뒤 신하들 사이에서는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한 왕후의 은혜를 기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백성들은 왕후가 망산도에 도착해 궁궐로 오던 이야기를 하며 왕후를 그리워했다. 신하들은 수로왕의 허락을 얻어 허왕후의 자치가 남아있는 곳에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결정이었고 허왕후가 처음 닻을 내린 도두촌을 주포촌으로 바꿨다. 주포촌은 귀한 분이 들어온 포구마을이라는 뜻이다. 또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비단 바지를 벗었던 언덕을 비단고개라는 의미에서 능현이라 불렀다. 붉은 깃발을 달고 들어온 바닷가는
깃발이 나타난 해변이라는 의미로 기출변으로 바꿔 불렀다. 허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왕후를 모시고 왔던 신보와 조강 부부도 1, 2년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왕후를 모시던 노비들도 하나둘씩 고향을 그리워하다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섬을 거두었다. 신보와 조강은 자식들을 두었지만 노비들은 자식도 없이 타향에서 힘든 삶을 마쳤기에 수로왕은 그들의 혼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다. 왕후가 떠나고 왕후를 따라온 이들도 떠나자 중궁은 텅 빈 듯했다. 스로왕은 빈 중궁을 거닐며 왕후를 그리워하고 먼저 떠난 것을 슬퍼하다 서기 199년 3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왕후가 죽은 지 10년 만이었고 스로왕의 나이 158세 때였다. 온 나라 백성들은 사흘 밤낮을 울며 대왕의 죽음을 슬퍼했다. 태자 거등공이 아버지 수로왕을 잃어 왕위에 올랐다. 거등왕은 곧 궁궐 동북쪽 평평한 땅에 죽은 뒤에 머무는 궁궐인 빈궁을 만들었다. 높이가 한 길이고 둘레는 300보나 되는 큰 빈궁이었다. 거등왕은 부왕의 시신을 이 빈궁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 수릉왕묘라 불렀다. 그 뒤 이 수릉왕묘에서는 해마다 성대한 나라 제사가 베풀어졌다. 구형왕 때까지 330여 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신이 된 수로왕의 기이한 행적. 신라 문부왕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는 가락국 구형왕이 우리나라에 항복할 때 데리고 온 아들, 세종의 아들인 소루공의 아들, 서운 잡간의 딸 문명왕후의 아들이요. 그러니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은 나의 15대 조상이 되시지요. 수로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오래전에 없어졌지만 그 능묘는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하오. 그러나 나라 제사가 끊어진 지는 오래되었다 하니 앞으로 김수로왕에 대한 제사를 우리나라의 시조 혁거세 대왕에 대한 제사와 함께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가락국은 오래전에 우리와 한 나라가 되었으니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신하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무왕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수로왕에 대한 제사는 옛 가락국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문무왕은 수로왕의 17대 손인 갱세급건을 불러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능묘 근처에 있는 좋은 밭을 주어 제사에 필요한 술과 음식 등 제물을 마련하게 했는데 그 밭을 왕의전이라 불렀다. 이로 인해 끊어졌던 제사가 다시 이어지게 되었다. 신라 말년에 높은 벼슬을 하던 충지라는 사람이 있었다. 충지는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 스스로 장군이 된 다음 금관성을 빼앗아 그곳의 성주가 되었다. 그때 충지 장군 밑에 영규라는 이가 있었는데 충지의 힘을 믿고 스로왕의 능묘에 제사를 지내던 사당을 차지했다. 그러고는 마음대로 시조왕의 사당을 잡신을 모시는 당집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마침 단오날이 되었다. 그래서 영규는 당집의 무당을 불러
복을 비는 구판을 열었다. 한데 굿을 하는 도중에 까닭없이 대들보가 떨어져 용규가 깔려 죽고 말았고 소식을 들은 충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무슨 인연이 있는지 내가 옛 시조왕이 다스리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모시지를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군. 사람을 시켜 시조왕의 화상을 그려놓고 지성을 들여 은혜를 갚아야겠다. 충지는 곧바로 유명한 화사를 찾아 수로왕의 모습을 그리게 했다. 충지는 석자쯤 되는 비단에 그려진 시조왕의 화상을 자기 방에 붙여놓고 화상 앞에 촛불을 밝히고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며 정성을 다해 받들었다. 정성을 바친 지 사흘 만에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수로왕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 방바닥에 가득 고였는데 그 양이 한 마리나 되었다. 겁에 질린 충지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화상을 들고 사당으로 달려갔다. 사당 앞에서 화상을 불사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성으로 돌아온 충지는 가까운 부하에게 명을 내렸다. 너는 지금 곧바로 나가 영규에게 사당을 빼앗긴 후손을 찾도록 해라. 정중히 모셔와야 한다. 알겠느냐? 한나절이 지난 뒤 부하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는 충지 장군 앞에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저는 옛 가락국 시조왕의 후손 규림이라고 하옵니다. 충지는 달려가 규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서 오시오. 반갑소이다. 오는 도중에 어제 일에 대해 들었을 것이오. 어쩌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거듭 닥치는 것인지. 이는 분명히 우리가 시조왕께 잘못을 했기 때문일 것이오. 영규는 이미 죽었고 나 또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몹시 두렵기만 하구려. 영규가 빼앗은 땅과 사당을 돌려드릴 테니 이제부터 직계 후손인 그대가 제사를 모시기 바라오. 이렇게 해서 왕위 정과 사당을 되찾은 규림이 수로왕 제사를 다시 잇게 되었다. 규림이 88에 죽자 아들 가논이 뒤를 이어 제사를 받들었는데 죽은 영규에게는 준필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시조왕의 사당에 안갚음을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한 번은 단오날이 되어 가논이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준필이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 가논이 차려놓은 제물을 억지로 걷어치워 버렸다. 그러고는 자기가 다시 제물을 차린 뒤 아버지의 혼을 위로한다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준필은 세 번째 잔을 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종들이 급히 업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을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시조왕이 영험하다며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옛날 시조왕이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 바다를 건너온 허왕옥과 결혼한 이야기도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도적대들이 사당 안에 보물이 많은 줄 알고 도적질을 하러 왔다. 그때 갑자기 사당 안에서 갑옷 차림에 활과 화살을 든 용사 한 사람이 뛰어나오더니 사방으로 빗발처럼 화살을 쏘아대고 도적 7, 8명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다. 나머지 도적대들은 어쩔 수 없이 달아나 버렸다. 며칠이 지난 뒤 도적대가 밤을 틈타 다시 도적질을 하러 왔다.
용사가 지키고 있는 곳이라면 분명 엄청난 보물이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이가 30자나 되는 큰 구렁이가 번갯불 같은 눈을 번쩍이며 사당 옆에서 기어나왔다. 그러고는 놀라 도망치는 도적들을 따라가 물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10여 명의 도적들이 쓰러져 죽었고 요행히 살아남은 자들은 혼이 빠져 엎어지고 자빠지며 달아나 버렸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사람들은 수로 왕의 능묘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점 소문이 퍼지자 다시는 능묘와 사당을 넘보는 무리들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수로 왕의 사당은 세운 지 800여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잘 지켜졌다. 사당 안에 있는 보물도 그대로였고 사당 주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무성했다. 고려 때의 일이다. 이 지역 논밭이나 식량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조문선이라는 관리가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스로왕의 능묘에 소속된 왕위전은 너무 넓사옵니다. 그 가운데 절반은 예전대로 두고 절반은 관청의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허락해 주옵소서. 하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내려온 답은 이러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리변에 성스러운 임금이 되셨고 왕위에 올라 158세까지 사셨다. 이렇게 신령스러운 분이 일찍이 이 땅에는 없다. 왕이 저는 수로왕이 돌아가신 뒤 그 능묘에 소속된 땅이다. 그것을 지금 와서 줄인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문선은 물러서지 않았고 왕이 전을 줄이자고 거듭해 조정에 장계를 올렸다. 그러자 왕도 그럴듯하게 여겨 허락을 해주었고 왕이 전에 반을 나누어 관청의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이 일이 거의 끝날 무렵 조문선은 피곤한 가운데 밤에 꿈을 꾸었다. 꿈에 귀신처럼 보이는 7, 8명의 무리가 칼과 밧줄을 들고 와 말했다. 너는 큰 죄를 지었다. 이제 너의 목을 베어야겠다. 조문선은 목이 잘리는 형벌을 받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뒤 병에 걸렸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그치질 않았다. 조문선은 이런 사실을 남에게 알릴 수 없었기에 대신 멀리 도망쳐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관청문을 나서자마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 뒤 조정의 사신이와 사실을 조사한 다음 왕이 전에 속한 땅을 모두 다시 돌려주었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자 옛 가락 땅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가락국 시조왕의 신령한 능력에 감탄했다. 그 뒤로도 여전히 능묘 주변의 숲은 무성했고 왕이 저는 늘 풍년이어서 재물을 마련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수로왕 능묘 앞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하늘과 땅이 열리자 해와 달이 처음으로 밝아졌다네. 천지 사이에 사람은 있었지만 임금은 아직 없었네. 중국의 왕조들이 세대를 거듭하고 동방의 나라들도 서울을 나누었네. 계림이 먼저 나라를 세우고 가락도 뒤를 이어 나라를 세웠다네. 스스로 임금을 정하지 못하니 누가 있어 백성을 보살피랴. 마침내 하늘님께서 저 백성들을 돌아보사 임금 될 표적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신령님을 보내셨네. 산속에 알이 내려오시니 안개가 그 모습을 감추었네. 그 안이 아직 막막하니 겉도 아직 캄캄한데 바라보면 형상이 없는 듯하나 들으니 소리가 났다네. 무리들이 노래 불러 올리고
때 지어 춤추어 바쳤다네. 이렇게 일일을 지내고 춤과 놀이를 그치고 기다렸더니 바람이 불며 구름 거치더니 하늘은 맑고 푸른데 한 가닥 자줏빛 끈에 매달려 둥근 알 6이 내려오셨네. 낯선 지방 낯선 땅에 지붕이 맞붙도록 집들은 즐비한데 담장처럼 늘어선 구경꾼들, 우글우글 우글거리는 구경꾼들. 5분은 각 고을로 가시고 한 분이 이 성에 남으셨네. 같은 때 나서 행적도 같아 아우이자 형이고 형이자 아우. 실로 하늘이 은혜를 베풀어 인간들을 위해 길을 닦았네. 왕위에 처음 오르자 온 나라 온 천하가 밝아지는 듯했네. 대궐을 짓는 데는 예법을 따랐고 흑해다는 나지막했네. 온갖 정치에 비로소 힘쓰니 다스림이 고루 퍼졌다네.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한 가지 원칙이 있을 뿐 길 가는 사람들은 길을 양보하고 농사꾼은 서로 도우니 온 나라가 발 뻗고 잠을 자고 마음 백성은 저마다 편안했네. 아침나절 이슬 같은 인생 누구도 만년을 살 수는 없네. 하늘과 땅이 빛을 잃고 온 나라가 모두 슬픔에 잠겼네. 금빛처럼 찬란한 발자취 옷과 같이 떨친 그 이름 후손들 끊어지지 않으니 정성 어린 재물이 향기롭구나. 덧없는 세월은 흘러가지만 제도와 예절은 변함이 없네.